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전남 기농운동본부 대표로 일하고 있는 신수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의제 중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농의 가치를 시민 속으로 확장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도시농업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생물 다양성이나 그런 활동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토종 씨앗을 가지고 보급을 하고 수집을 하고 토종학교 학생들과 함께 증식을 하고 같이 교육하는 그런 토종학교를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활동을 하다 보면 농사에 대한 중요성이랄지 이런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36회 정도 만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함께 농사 짓는 토종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건강한 먹을거리를 소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몸으로 터득하는 그런 먹거리 시민을 좀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축은 농업이나 먹거리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기후 농부를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먹거리에 관심을 갖는 먹거리 시민들을 늘려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할 일이 뭐냐면 먹거리 정책이나 농업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활동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GMO나 이런 먹거리 불안정성에 대한 그 고민들이 많은데, 먹거리 시민들이 거대한 식품 기업들을 감시하는 활동도 필요할 거고요. GMO 표기를 해라, 이런 활동들이 계속 되고 있지만 그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 도시 농업이나 먹거리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먹거리 시민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광주 토종학교 실습하시고요. 네, 감자를 주로 많이 심었는데, 여기 보시면 강화 55번 분홍 감자라고 하는 감자가 있죠. 포천 자주 감자라고 하는 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실 감자가 있고, 네, 화순에 수집된 남작 감자가 있고, 또 중간에 보시면 지게 감자도 있고 눈벌개 감자도 있고, 보시면 꽃이 또 다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 감자를 저희가 심고 씨앗을 늘려서 또 토종 감자를 찾는 분들에게 나누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80여 종의 토종 감자가, 물론 더 많았겠죠. 그런 종자가 농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감자들을 오랫동안 심어온 다양한 감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로 심는 감자는 수미 감자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대부분 마트에 가면, 시민들은 마트에 가면 주로 만날 수 있는 감자가 수미 감자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1800년대에 아일랜드에서 감자를 주식으로 삼고 있던 아일랜드에서 감자 농사가 3년 동안 하나의 단일 품목만 심다가 바이러스 병으로 해서 폭망을 하고 한 1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고 한 또 100만 명 정도가 신대륙으로 옮겼던 그런 옛날 역사가 있는데, 그런 역사가 아니더라도 감자를 다양하게 심는 거는 감자마다 색깔이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르고 꽃 색깔도 다르고요. 그리고 수확을 해서 같이 맛을 보면 어떤 감자는 쫄깃한 감자도 있고, 어떤 감자는 분질 감자도 있고, 어떤 감자는 포슬한 감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지키는 것은 생물종 다양성 차원에서 토종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후에 새로운 감자, 엊그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미 감자가 한 40년 동안 계속 농가에 보급이 됐고, 그 수미 감자가 전체 그 감자 수확량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미 감자가 기후변화 시대에 굉장히 쇠퇴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 40년 심었더니 요즘 날씨가 비가 너무 자주 오거나 또는 어쩔 때는 또 너무 가물거나,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또는 빨리 싹이 단달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정부에서는 수미 감자에 대한 대체 품목으로 다른 종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감자를 육성할 수 있는 가장 원천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토종 감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농사가 지어져야 예전에 전통 농사 방법으로 다양한 작물을 함께
사이짓기 하고 섞어짓기 해서 앞으로 다양한 작물들을 지켜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 날씨가 더워졌다고 그래서 열대작물이나 아열대작물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외국 작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그런 작물보다는 오랫동안 우리 땅이나 기후에 맞게끔 농부들이 쭉 지어왔던 그런 토종 씨앗이야말로 기후 환경에 잘 적응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기후변화 시대에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이제 광주에서 토종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1970년대에는 한 80% 정도 됐었는데 2022년 통계로 보면 32%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 소사료나 이런 걸 포함한 곡물 자급률이라고 하는데요. 곡물 자급률은 20% 정도를 현재 유지하고 있고, 그 말은 우리 현재 나라 내에서 농사를 짓는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량 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세계 7대 식량 수입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급률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랄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식량의 위기가 동시에 올 수 있다, 이런 점을 내포하고 있고요. 또 발표된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농부의 비중이 210만 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선이 현재 지금 위태롭다. 그래서 농촌의 공동체도 와야 될 뿐만 아니라 식량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농민층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현재 대두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농부가 200만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200만의 농부 중에서 한 70%는 고령 농부예요. 이분들 지금 현재 70대, 80대 이분들이 이제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앞으로 농업의 미래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농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도시 농부로 참여해서 5평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에다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전업적으로 나가서 근교에 있는 농가들과 서로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농을 해서 새로운 농부가 돼서 고령화된 농부들의 빈 자리를 좀 채워나가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농부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서 마을에서 한약방을 하셨던 분도 또 농사를 지었고, 마을에서 이발관을 하신 분도 농사를 지으면서 이발관을 했고, 마을에 구멍가게 하셨던 분도 대부분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따로, 본인들은 돈을 주고 사서 먹기만 하는데,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농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때처럼 봉쇄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대 그 식량 수입 국가고 했는데, 봉쇄되면 식량을 우리한테 주겠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먼저 먹겠죠. 그런 부분에서 식량의 자급률을 좀 높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쌀만 자급률이 높고 나머지 밀, 보리, 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작물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조금씩 농부인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나와 있는 말들 중에 친환경 소비라든지 미니멀리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잖아요. 소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자전거가 담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제가 환경단체 제 활동가로서의 삶에서 갖는 철학,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봐요. 특정 프로그램을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예요. 왜 그러냐면 자연인이라고 하시면서 보니까 너무 물건이 많아요. 그리고 자연에 그대로 놔둬도 될 것인데 굳이 너무 많은 걸 채취를 해요. 가지려고 하신다는 거죠. 수확을 하면. 저는 그건 자연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걸 싫어할 수밖에 없었냐면,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닌 이유는
뭔가를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전거에 실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짊어지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실을 수도 없고 쇼핑을 하더라도 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가벼워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아, 요즘 마트 가서 장 봐가지고 배달해 주라고 하면 다 해줘요. 그런데 아니, 제가 이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라는 걸 타는 거고, 배달하는 차들은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하면서 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차라리 내가 차를 가지고 가서 쇼핑하는 게 낫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놔두고 겨우 살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없더라, 이런 거예요. 수박 한 통을 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못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쇼핑을 하기 전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고 올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런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우선적으로 된 거죠. 나한테 필요로 온 거니까 리스트업을 해서 사야지, 이게 아니고 그것부터 먼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리스트를 작성할 것도 없죠. 뭐 몇 개 살 것이 없으니까. 뭔가의 가벼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저는 이동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있다 보니까 뭘 가지려고 하지 않죠. 그런 삶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모든 패턴에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 자체의 모든 패턴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찾게 되는 거죠. 제 삶 속에서. 미니멀의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거창한 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연인 싫어한다는 거죠. 뭐 미니멀이다 뭐다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의 가벼운 삶들을 찾아보는 거죠. 나한테 맞게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건 가벼운데 요건 가볍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뭔가에 TV를 놓고 물건을 많이 없어요. 근데 자기 차는 엄청 무거워요. 이건 가볍지가 않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가벼웠으면 다 가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찾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인 거 하나에서만 그래도 이것도 어디예요? 요거는 저는 가벼워요. 이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연피 비슷하게 그냥 봐주세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보는 거죠. 과거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게 뭐냐면 전략이라는 거예요. 많이 쓰기보다는 좀 아끼면 좋잖아요. 전략하면 좋잖아요. 등 3개 키는 것보다 1개 정도 없어도 되니까 2개만 쓰면 좋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전략인 거죠. 전략은 뭐냐면 일단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걸 아껴 써보거나 줄이는 건데 예전에는 그게 먹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구온난화 이야기하고 기후변화 이야기하고 하던 즈음에는 그런 게 맞았는데 지금은 지구온난화라는 말도 잘 안 쓰잖아요. 기후변화라는 말도 잘 안 써요. 기후위기다, 기후재앙이다 이래요. 오직 하면. 그러니까 이미 재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후년 되면 10년 뒤에 되면 기후재앙이 닥친데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기후재앙 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전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가져버리는 거로 바뀌는 거죠. 그럼 뭐냐? 답은 절제다. 절제. 굳이 내가 이걸 사야 돼? 가져야 돼? 필요가 없는 거면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물을 전략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물은 그냥 어디 수원지에서 뭐 비 오면 받아져 있는 거 그냥 흘려서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을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상수원에서 가지고 와서 정수장에서 40%의 전기 에너지를 써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먹고 버려질 때 강이나 하천으로 버리기 전에 하수용 처리장에서 40%의 전기 에너지를 써서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로 와서 그냥 먹어지고 물로 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의 것들이 첨가돼서 우리가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치면 물도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물에 대한 가벼움, 이걸 뭘로 내가 알 것인가를 찾는 거죠. 가벼움이라는 것들을 다양한 안에서 찾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저처럼 이제 살 수는 없겠지만 환경운동가가 이 정도의 말을 하면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냥 환경운동가의 삶이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뱉어낸 말과 행동에 갖게끔 하려고 하고 교육을 하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물을 절약하려고 머리도 이렇게 짧아요. 네. 한번 보여드리면 짧거든요. 네. 그러니까 샴푸를 쓸 일이 없어요. 구입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 머리결 나빠져요, 뭐 머리 빠져요, 뭐도 하는데 괜찮아요. 물 절약을 위해서,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냐? 나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 2월쯤 전라남도 완도는 먹을 수 있는 물이 7%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수량이 7%. 그럼 곧 없어져 볼 정도 아니었습니까? 광주도 20%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 제한급수 한 해 만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 TV에 나온 것처럼 양동이 들고 물 받으러 가는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다행히 비가 와서 지금 이러는데 결코 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비 안에 담겨져야 돼요. 근데 소비라는 관점이 뭔가의 물건을 사는 것만 소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물론 에너지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만큼 요금을 내놓은 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다못해 쓰레기로 버려지는 쓰레기도 저는 소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삶 속에서 종량제 봉투를 내 돈 들여서 사니까 난 마음대로 광고봉투에 집어넣어서 버려요. 우리는 또 분리수거해서 하면 잘 가지고 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시잖아요. 저 그것도 답답해요. 보고 있으면. 내 삶에서 종량제 봉투를 1년에 몇 개 정도 배출하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걸 소각장이나 아니면 매립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차량들이 뿜어내는 탄소량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버려지는 쓰레기 양의 탄소도 있지만 운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쓰레기라는 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런 경우에는 쓰레기를 가위로 다 잘라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엄지손등으로 이렇게 15리터에 차곡차곡 싸죠. 쉽게 이야기하면 1리터짜리 페트병, 투명 페트병 모아놓으면 다 가져가요. 수거해가요. 근데 이게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부피잖아요. 부피가 크다 보니까 트럭에 많은 양을 못 실죠. 근데 그 트럭은 용량 대비 너무 가볍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좀 수고스럽겠지만 다 자른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집처럼 자르면 그 차는 최대의 무게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훨씬 이동에 따른 탄소 배출량도 줄지만 에너지 사용량도 줄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소비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구입하는 관점만 소비로 볼 것이 아니라 구입 전부터 구입 과정과 사용 과정과 사용 이후에까지 고민들을 사이클로 전체로 보고 한번 내가 물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구매를 해야 돼요. 아, 이거 회수용 컵이니까 괜찮아요. 회수컵은 안 씻어요. 계속 씻어서 뭐 더 하냐면 그 과정에서 물도 써야 되고 에너지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있으면 먹다 못 먹었으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2번 씻을 거 1번만 씻어도 되는 거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었으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소비에 대한 인식을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 절제의 관점에서 혹시 내가 이게 필요할 것인가 라는 부분.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 가벼움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쓰레기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일회용품 문제. 그 흐름들을 보면 2018년에 쓰레기 수거를 중국이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쓰레기 대란이 한 차례 일어났었어요. 수거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한 거죠. 가져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쓰레기 그 대란이 한번 있었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수많은 그 마스크, 일회용품, 배달 용기들, 또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면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이제 그런 소비 습관들은 다시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쓰레기 문제가 정말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지 않은가 싶어요. 일회용품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 되니까 괜찮지 않나, 재활용 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일회용품의 양이 너무나 증가했고, 너무 많이 증가했고, 재활용이 실제로 50% 정도? 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활용 만능주의? 이런 것은 현실이 아니다. 일단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애초에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일회용품보다는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어떨까?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많은 일회용품들이 일상에서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다. 저희가 3층에 수리수선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건이 고장나면 고쳐서 오래 쓰자. 네, 제가 오늘 하나 들고 왔는데요. 요거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요리할 때 국물에 그 육수 낼 때, 우려낼 때 쓰는 망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여기 가운데 고리가 딱 뜯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로 사야 하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찝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이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 사소한 건데. 근데 제가 그래도 나는 수리수선실 담당자고 친환경 자원순환센터에서 일하는데 이걸 어떻게 새로 사지 않고 고쳐서 써볼까 해서 이제 이걸 찝은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고쳐지네. 그래서 너무 쉬운 건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집에서 쓰던 그 청소기 한 7년 정도 썼어요. 자꾸 쓰다 보면 떨어뜨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깨졌거든요. 부서지고. 근데 이렇게 부서지기 전에 몇 개월 전에 배터리를 갈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터리는 멀쩡한데, 예, 이거 깨진 건 어떻게 하지? 이걸 또 사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최근에 알게 된 게 록타이트라는 본드가 있어요. 이거하고 베이킹 소다를 같이 쓰면 접착력이 엄청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가지고 고쳐봤죠? 근데 지금 너무 멀쩡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 고장나면 요즘은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더 편리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전자제품 같은 거 AS 서비스 센터를 가면 부품이 없다, AS 수리 기간이 지났다, 고쳐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냥 새로 사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물건을 고쳐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들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기업들이 고칠 수 없게 일부러 만드는 거잖아요. 예. 또 어떤 제품들은 너무 애초에 허술하게 만들고, 그래서 빨리 고장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수리수선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2009년부터 네덜란드에서는 리페어 카페가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마을 커뮤니티 공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주는 전문가들과 이걸 고치고자 하는 주민들이 와가지고 꾸준히 물건을 고치는 그런 활동을 해 나가서 지금 유럽에 다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도 7월 말에 수리바캉스라는 축제를 열었어요. 선풍기 고쳐드리고 우산 고치고 경첩 수리라든지 그런 수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거 자주 하면 안 되냐, 축제까지 아니어도 일상적으로 저희 공간이 좀 그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고쳐지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회용품을 쓰지 않게끔 정부가 제도를 만들면 될 텐데, 예를 들면 10년 전에 식당에서 이걸 했는데요. 지금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식당. 응, 식당. 실내에서 이걸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죠. 뭐냐면요, 실내 흡연 금지. 밥 먹는데 옆자리에서는 담배를 피웠거든요. 근데 이게 실내 흡연 금지 제도가 생기면서
사라졌죠. 그리고 벌금을 물리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가 있었잖아요. 원래는 작년에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을 물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크아웃을 할 때 컵에 음료값 더하기 300원을 물리면 사람들이 음료를 다 마시고 다시 카페에 갖다 주면 300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길거리에 컵이 돌아다닐까요? 돌아다니지 않겠죠? 그리고 그 제도에 속하려면 그 표준화된 컵을 사용해야 돼요. 재활용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요. 그게 뭐냐면 컵 자체에 로고가 인쇄가 안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 똑같은 일회용 컵처럼 보이지만 PE, PP, PS 다 재질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정부에서 2주 앞두고 이 제도를 유예시켰어요. 12월로 유예시켰는데 이걸 다시 12월이 되니까 다시 유예를 시켜서 세종시하고 제주도만 시범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흐지부지가 된 제도인 거죠. 그 전부터 준비해서 이런 그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에서 또 시민들이 요구해서 일회용품을 줄여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이 제도들이 싹 후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너무 아쉽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하라고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라벨 뜯는 거 해보면 어떨 때 정말 좀 화가 나요. 애초에 좀 쉽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애초에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로 만들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할 일이 되게 많고, 그런 역할이 큰데, 맛동산 있죠. 맛동산 과자에는 그 빵끈이 달려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작은 과자예요. 그 빵끈을 왜 달까? 너무 사소한 쓰레기이긴 한데요. 이거 없어도 되는 건데 이거 많이 만들면 이것도 썩지 않는 재질이잖아요. 실제로 시민들이 그런 걸 없앤 사례들이 있어요. 스팸에 노란 뚜껑 있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그것도 시민들이 이거 왜 필요하니? 필요 없는데 굳이 플라스틱 왜 넣니? 라고 해서 그거 없앴거든요. 그 홈런볼에 트레이가 플라스틱인데 요즘은 종이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언론사의 그 기자님이 실제로 실험을 한 거예요. 이 플라스틱 트레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그 기자님이 어떤 연구소에 찾아가서 실제로 트레이 없이 떨어뜨려 본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말짱하네 라고 해서 이게 플라스틱 트레이가 꼭 필요한 게 아니었어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종이로 바꾸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그 깨어있는 시민의식,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죠. 네. 자원순환센터 역할은 관리의 역할인데요. 수원시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관리부터 처리까지 자원의 순환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생활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소각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이 있고요. 생활 폐기물 중 자원순환센터에는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잘 알고 계시죠? 스티커 붙여서 내보내는 대형 폐기물로 여기 저희한테 돌아오고요. 수원시 생활 폐기물 처리량은 연 89,000톤, 월 7,400톤, 일 34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는 재활용과 대형 폐기물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처리량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생활 폐기물은요, 재활용품 14개 품목, 플라스틱, 투명 페트병, 병 고철, 건전지, 우유팩, 대형 폐기물은 12개 품목, 목재, 매트리스, 연탄재, 건폐 등이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과정은 재생의 과정인데요. 가정에서 분리수거된 게 수거업체, 운반업체를 통해서 자원순환센터에 들어와서 선별 처리되고, 선별 처리된 물량은 재활용 업체로 가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수선별, 기계선별 거쳐서 종류별로 분리, PT는 과일 포장재, PP는 파이프 원료, PE는 팔레트, PS는 일회용 숟가락 등으로 재활용됩니다. 목재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가정에서 배출하는 가구, 나무 자른 거 이런 거 전부 다 목재로 분리됩니다. 기계 파쇄를 거쳐서 파티클 보디나 화력 발전소 등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닐 같은 경우는 인고가 돼서 요 반출된 거는 업체에 가서 다시 재활용돼서 재생유나 시멘트 공정연료, 라면 봉지가 재활용돼서 가로수 보호판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하실 때 재활용 헷갈리시는 거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재활용 불가 생활 폐기물 있습니다.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것들, 기름 묻은 치킨 상자, 종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양념이 묻거나 기름이 묻으면 실제로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컵라면 용기, 빨갛게 물이 들어버리죠? 그런 거 실제로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소스통, 케첩, 마요네즈 대표적인 걸로 깨끗이 휴지로 닦아서 말리셔서 배출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재활용품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은박 비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요즘 많이 사면은 담아주는 거 있죠? 은박 비닐도 실제로는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볼펜 샤프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복합 재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고무장갑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평균 1인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312개, 하루 평균 약 3.6개 소비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내가 3.6개씩 쓰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1인당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티로폼 부피가 굉장히 크죠. 일단 부피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파쇄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수축 과정을 한 곳에 모여서 수축 과정을 거칩니다. 열로 고온으로 녹여요, 스티로폼을. 그래서 이렇게 80분의 1 녹인 제품부터 인코트라고 하는데, 녹은 모든 제품을 인코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나와서 나오면 굉장히 고열로 녹였기 때문에 뜨거워요. 뜨거워서 이거를 물로 식히는 과정을 또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은 네모나게도 나오고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핸드폰을 찍은 영상이 조금 화질이 안 좋은데 이렇게 이제 인코트로 이렇게 모인데 요건 약간 동그란 모양이죠. 이렇게 모인 게 다시 다른 공장으로 가서 이렇게 기계를 거쳐서 아까 그렇게 나왔던 80분의 1로 수축했던 인코트를 집어넣으면 다시 이렇게 실처럼 뽑아냅니다. 이 실처럼 뽑아낸 거를 다시 작은 알갱이, 펠렛이라는 작은 알갱이로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 작은 알갱이가 원자재가 돼서 이제 저희 재활용되는 원자재가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돼서 생산품이 되고 선생님 제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80분의 1로 수축한 플라스틱을 녹인 겁니다. 자, 보시는 과정에서 저거 빨긋빨긋한 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빨간 부분. 뭘까요? 스티커 맞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수작업으로 스티커를 띱니다. 근데 100% 띄지 못해요. 기계에서도 걸러냅니다. 근데도 100%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저렇게 녹여집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